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김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수다의 성희수입니다. 간밤 미국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중에서도 제조업 경기 위축 소식에 장 초반 주춤했던 증시가 미국의 연준 일부 위원들의 추가 빅컷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소화해내면서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다우존스는 전장 대비 61.29포인트 오른 42,124.65의 거래를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6.02포인트 상승하면서 마감, 나스닥 역시 전장보다 25.95포인트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연준 위원들 중에서 이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꼽히는 오스탄 굴스비 총재는 한 행사에서 현재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수백 포인트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거기에 라팔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도 연준이 여전히 좀 제약적이고 중립적인 금리를 향해서 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2는 11월 FOMC에서의 추가 빅컷 가능성 그리고 25bp 이하의 확률을 각각 반반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들은요, 좀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S&P 글로벌이 발표한 9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는요,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47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9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요, 이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기는 했지만요, 전월보다 하회하는 흐름 보이면서 두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될 이 8월 개인 소비 지출인 PCE 물가 지수, 그리고 2분기 GDP 확정치, 거기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굉장히 주요한 지표들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가는 하락했지만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연준의 결정이 과연 적시차를 날린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목별로는 테슬라는 4.93% 상승, 인텔은 3.3%,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마이크론은 2.94% 상승해줬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시장도 좀 힘을 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반등 흐름을 타고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오늘 밸류업 지수 공개 그리고 금투세 관련 토론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인 가운데 상황에 따라서는 또 변동성을 유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양대 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2,600선을 다시 한번 탈환하는 저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다소 더딘 흐름이지만 6거래일 동안 조금씩 상승 흐름 이어나가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2,621.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코스피에 비해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주의 순환매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일찍이 지난주 5일선 그리고 20일선까지 회복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 코스닥 766.5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이 팔자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거래일째 매도 흐름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오늘 3,810억 원가량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매도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은 7거래일 연속 매수 흐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하루 만에 매도 전환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관련 종목들이 우세한 하루입니다. 22대 국회 대표 민생법안 중 하나였죠.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인데요. 이에 따라서 센즈랩이 14% 넘는 상승세를, 그리고 모니터랩, 크라우드웍스, 신시웨이 등 딥페이크와 보안 관련주들이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오늘 우세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해리스 후보가요,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후보보다 4%포인트 앞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KC 그린홀딩스, 한화솔루션, CN플러스 등의 종목들이 오늘 강세 흐름 보이고 있네요.
그다음에 2차 전지와 전고체 종목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밤 테슬라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고요. 어제 전해졌던 소식이죠. 삼성전기가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2차 전지 업종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오수다와 함께 시장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수다는 여러분과 함께 화제의 종목들 집중 탐구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또 건국대 하정민 교수와 알아보는 위클리 부동산 이슈까지 다양한 수다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장 마감 전 짚어보는 주식시장의 특징적 흐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9월 24일 화요일장 오늘 우리 시장에서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와야겠죠? 이 시각 특징주 탑5 보고 오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특징주 탑5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인상적인 흐름 보인 5가지 종목 모아서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요. 서남입니다. 서남 오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 휴스턴 대학과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소식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서남은 유니버시티 오브 휴스턴과 35억 7,743만 천원 규모의 리얼-투-리얼 PVD 시스템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매출액 대비 55.98% 규모인데요. 계약 기간은 2026년 9월 21일까지라고 합니다. 장비 공급 계약 소식에 강세 흐름 보였던 서남은 현재 13.36% 상승하면서 3,945원에 현재 거래 중입니다. 다음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특징주 FN-가이드인데요. FN-가이드 오늘 오전 초반부터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FN-가이드는 19일부터 4거래일 연속 상한가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주가는 4거래일 만에 13,500원에서 38,450원으로 184.81% 폭등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것은 FN-가이드가 최대 주주인 화천그룹과의 경영권 분쟁이 재차 불거진 영향 때문인데요. FN-가이드는 지난 13일 2대 주주인 김군호 전 대표가 회사를 상대로 서울 남부지법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안건은 서명석 전 유한타증권 대표와 김현전 동양생명 자산운용 부문 부사장의 기타 부상무 이사 선임의 건입니다. 이것은 화천그룹 3세인 권형훈 화천기계 대표이사가 지난 2일 본인과 권형석 화천기공 대표이사를 FN-가이드의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하기 위해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권형석 대표가 유병진 사내이사 선임 등의 안건 통과를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경영권을 압박하자 김 전 대표가 2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바가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재차 불거지면서 오늘도 오전부터 상한가 가면서 현재는 38,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바로 살펴볼 종목 보겠습니다. LNF입니다. LNF 역시 오전부터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테슬라의 3분기 호실적 전망까지 나오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는 가운데 LNF도 함께 영향받아서 장중에 한 달 반가량 만에 10만 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투자은행 바클레이스의 애널리스트 댄 레비는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약 47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는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시장의 평균 추정치인 약 46만 대보다 많고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약 8%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예상보다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전망 덕에 오늘 전체적으로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이 회복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함께 영향받은 LNF는 현재 11.18% 상승하면서 104,400원으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2위 특징주인데요.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 강세 보였습니다.
내년 이후 미국 법인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란 증권사 분석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LS 일렉트릭이 오는 2035년까지 미국의 송전망 투자 급증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중국 전력기기 수입 제한 등에 따른 미국 내 전력기기 공급 부족 상황에서 LS 일렉트릭의 내년 4분기까지의 변압기 설비 능력이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배전반 생산법인의 효율성 제고 및 생산 능력 확대와 영업막 확충을 통해 미국 홀딩스의 실적 성장도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에 국내에서도 전력망 투자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호재 속에 LS 일렉트릭은 현재 4.73% 상승하면서 16만 4천 원에 거래 진행 중입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위 특징주 HD 현대중공업입니다. 네, HD 현대중공업 오전부터 상승세 흐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남아있는 수주 기대가 주가에 영향 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HD 현대중공업의 수주 기회는 차상위 티어 선사들의 컨테이너선 발주, 대형 해양 프로젝트, 국내외 특수선 프로젝트 등 무분별 수주 기회가 연말까지 풍부하게 열려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72.9% 증가한 1,772억 원으로 보고 있고요. 같은 기간 연결 매출액은 26.2% 증가한 3조 6,015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25년 상선 매출액의 74%를 2024년과 2024년에 수주한 호선들로 창출하리란 전망도 있는데요. 엔진기계 부문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상선 부문 영업이익률 8.5% 기록으로 영업이익은 1조 원대로 올라설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2025년 연간 해양 적자 폭 또한 2024년과 비교해서 큰 폭으로 감소하리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세 설계 중인 프로젝트 2개의 착공 일정이 곧 도래에 섭니다. 긍정적인 수주 기대로 상승세 보이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은 현재 1.81% 상승하면서 10만 원대를 여전히 지키고 19만 6,900원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인상적인 흐름 보인 5가지 종목 모두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투자 전략 꼭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5가지 종목 중에서 좀 반가운 종목이 눈에 띄네요. 드디어 LNF 올라왔습니다. 자, 2차 전지 때문에 정말 가슴을 까맣게 태우셨던 투자자분들 많으시죠. 근데 드디어 테슬라 훈풍에 힘입어 오늘 2차 전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8%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거기에 삼성 SDI와 또 SK이노베이션 역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캐즘 우려가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 너무나 좀 과대하게 저가로 평가되고 있다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2차 전지에 다시금 좀 매수세가 몰리게 된 건데요. 2차 전지 계속해서 조금 상승하는 흐름 이어져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역시 요즘 조선이 굉장히 힘이 센 것 같습니다. 이 HD 현대중공업이 1위에 올라섰네요. 방산과 조선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조선 업계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시각 특징주 탑5까지 알아봤으니까요.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먼저 미국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징주의 1위는 HD 현대중공업, 조선업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현재 미국 30여 개 항만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과 또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데요. 미국 양대 항만 노조로 꼽히는 국제 항만 노동자 협회, 즉 ILA가 47년 만에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파업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ILA가
노조가 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30일까지 미국 해운연합과 새로운 단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ILA가 왜 이렇게 파업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배경을 좀 살펴봤더니요. 굉장히 좀 복잡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에 ILA가 고용주 단체죠. 미국의 해운연합과 함께 마스터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 마스터 계약은 인간 근로자가 개입하는 이 항만 자동화 설비 도입은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좀 관리하고 인간이 개입하는 자동화 설비는 허용하지만 인간과 어떠한 상호작용도 없는, 즉 완전 자동화된 설비들은 도입을 금지한다라는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ILA가 이 항만 운영사인 APM 터미널과 그 모회사인 해운사 머스크가 자동화 로봇의 일종인 자동 게이트 시스템을 사용한다라는 사실을 밝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초 미국 해운연합과의 예정된 협상을 취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ILA는요, 미국 동북부의 메인주부터 걸프만 텍사스주까지 미국 대서양 연안 14개 항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8만 5천 명이 가입된 노조입니다. 1977년 이후로는 파업을 벌인 적이 없었던 이 ILA가 당장 내달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근로자 수만 명으로 구성된 거대 노조인 만큼 이들이 미국 전체 수입량의 절반가량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이 시작되면 미국 수입 물량의 49%가량이 피해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요,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이는 곧 글로벌 공급망의 연쇄적인 타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같은 소식에 따라 미국의 수입업체들은 파업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백만 달러치의 전자제품과 연유용품, 그리고 자재 등을 급히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타격이 단순 공급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공급망 혼란이 원자재 수입과 제품 수출 및 배송 비용을 급등시키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일부 해운사들은요, 이미 미국 동부 선적 물량을 서부 항만으로 돌리기 시작했지만 미국 전체 화물 선적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동부 해안과 남부 멕시코만 물량을 오로지 서부에서만 소화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전통적으로 이 물류하면 해운, 항만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가장 큰 이 항만사 동부와 서부로 나누었을 때 이 동부에 관련된 이 항만사들이 전부 다 지금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면 엄청난 물류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2022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당시에도 미국 서부의 롱비치항의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과 자동화 설비 도입 문제로 파업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굉장히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당시에 120억 달러, 한화로는 약 16조 원 이상의 무역이 중단이 됐었는데요. 이번 동북부 파업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해운조사기관 시인텔리전스는 ILA가 하루만 파업을 해도 그 영향이 해소되기까지는 5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항구 노동자들이 10월 1일부터 일주일 파업에 돌입하면 11월 중순까지는 물류 일정이 전부 다 딜레이되고 차질이 생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2주로 늘어나게 된다면 내년 1월까지 이 공급망에 장애가 있을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가장 좀 이런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는 바로 식품업계입니다. 이 식품업계는 결국 다른 산업계와는 좀 다르게 식자재, 식료품을 좀 수입하고 또 수출해야 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식품산업협회 더그 베이커는 성명에서 항만 파업이 식품산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라면서 이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산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앞서 2022년 있었던 철도 화물노조 파업 우려 때처럼 파업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좀 개입할 거라고 예상을 해왔지만 지난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항만 노조가 행동에 나서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항만 노조는 민주당의 주요 지지 세력이고요. ILA 지도부는 정부 개입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습니다. 177개의 무역그룹은 지난주 공동 성명을 통해 파업 시 경제에 파괴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바이든 대통령 측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6년 동안 77%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와 항만 고용주들은 아직까지 교섭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고 협상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ILA는 이 14개 항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노조다 보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노조인데요. 이전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이 협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갈등을 좀 해결했고 파업까지 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1977년 이후로는 파업을 했던 적이 없는데 현재 이렇게 좀 사태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와, 정말 파업이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좀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로 이렇게 파업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나아가서 아시아권까지 정말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협상 재개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항만 노조와의 갈등 그리고 사측과의 갈등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조금 분위기를 바꾸어서 이번에는 즐거운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희수 앵커님 혹시 과자 좋아하세요? 네, 제가 술이랑 카페인은 끊을 수 있는데 네. 이 과자만큼은 참 끊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초콜릿이 좀 네. 묻어있는 그런 과자들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초코 과자, 달달한 과자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사실 과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빵, 과자 이런 군것질거리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마 저희처럼 이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과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오늘 두 번째로 나눠볼 이슈는요. K-팝, K-뷰티를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과자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빼빼로, 꼬북칩, 허니버터칩 등 우리가 정말 자주 들었었던 이 과자들이요. 정말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해외 각국으로 빠르게 인기를 얻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과자 수출액이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이 과자류의 수출액이 4억 9,42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하나로 약 6,605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5.4%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과자류 수출액이 농식품 품목 중에서 라면 그리고 연초류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다고 하는데요. 과자류 수출은 이번 달에 들어서면서 5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순항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올해 1월부터 추석 전인 이달 둘째 주까지 수출액은 5억 2,910만 달러, 한화로 약 771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러한 K과자의 순항과 수출 호조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연간 수출액은 역대 최대 기록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함께 살펴보시면요. 연간 과자류 수출액은 지난 2018년 4억 3천 달러에서 지난해 6억 5천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5년 만에 1.5배로 불어난 겁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과자류 수출액이 처음으로 7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류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과자 수출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다양한 상품을 좀 선보이면서 현지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킨 것도 수출 개선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업계 일각에서는 과자 수출액이 무려 1조 원을 달성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의 과자가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는 제과 관련 종목들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에 있는데요. 국내 대표 제과 업체인 오리온은요, 글로벌 사업 성공에 필수적인 현지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법인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특히 오리온의 핵심 사업부인 중국과 베트남 시장에서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오리온은 지난해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중국 시장에서 매출 1조 시대를 열었고요. 베트남에서도 영업력 강화에 집중하면서 2005년 설립 이래 최초로 2022년부터 2년 연속으로 연 매출 4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오리온의 효자 상품은 바로
초코파이인데요. 이 초코파이는 베트남 시장에서 7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끄는 것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인기가 있는 맛이라고 하니까 정말 반갑기도 한데요. 이 초코파이 포장에 써 있는 한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정이라는 한자가 쓰여 있는데 베트남어로 이 정과 유사한 뜻을 지닌 글자를 새겨 넣으면서 베트남에서 또 굉장히 친숙하고 인기 있는 제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오리오는 14종의 초코파이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스낵의 본고장으로 알려진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리오는 어제는 3.2%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 오늘은 9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7%가량 살짝 조정받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또 우리 해외 진출을 하면서 더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리온에 더해서 롯데 웰푸드 역시 해외 사업 성장으로 실적 강화를 이뤄냈습니다. 롯데 웰푸드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1,0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8% 증가했는데요. 여기서 앵커님 틈새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네. 14억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회의 땅이라고도 불리는 땅 네. 어디일까요? 인구가 꽤나 많으니까 중국을 좀 떠올릴까 했는데 아무래도 주제가 우리 과자니까요. 인도일까요? 네, 역시 척이면 척이죠. 경제 앵커님 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롯데 웰푸드는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회의 땅이라 불리는 인도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가장 먼저 인도에 진입한 롯데 웰푸드는요, 2004년 인도 제과업체인 페리스 제과를 인수해 롯데 인디아로 사명을 좀 바꾸고 인도 시장 확대에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인도 시장에서의 브랜드 입지 강화를 위해 하브모어와의 합병을 지난 7월 결정했는데요. 내년 초 통합 법인을 출범시켜 연매출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세웠습니다. 더불어 출시 이래 40년간 누적 실적만 2조 원에 육박하는 빼빼로 역시 전 세계 50여 개국에 판매되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식품사 전략회의에서 빼빼로를 매출 1조 원의 글로벌 메가 브랜드로 육성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롯데 웰푸드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0.7% 하락하며 약보합으로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우리 크라운 제과 역시 국내 대표 제과주답게 어제는 장중 20%까지 상승하면서 주가를 10,000원 선까지 끌어올렸었는데요. 오늘은 현재 살짝 조정받는 흐름입니다. 1.34%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연속해서 좀 상승 흐름이 보여졌으니까요. 계속해서 실적을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과 업계들이요, 이렇게 글로벌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빼빼로는 아이돌 뉴진스와 함께 15개국에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고요. 또 오리온의 초콜릿 비스킷 과자인 이 비초비가 SNS를 통해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뭐 한국 여행 필수 상품이다. 그리고 선물하기 좋은 패키지로 굉장히 예쁘게 포장되어 있다라는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인기를 아주 많이 끌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남은 하반기 동안 K과자 열풍에 힘입어서 국내 과자 수출액이 1조 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희수 앵커님, 혹시 인터넷으로 과자나 배달 음식 시킬 때 어떻게 결제하세요? 저는 보통 카카오페이나 토스페이를 자주 쓰는데요. 네. 이게 복잡한 과정 없이 1초면 거의 결제가 완료되다 맞아요. 보니까 이걸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뭐 지문 인식 한 번으로 바로 결제가 진행되다 보니까 자주 좀 이용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처럼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간편 결제와 송금을 하는 선불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현금이나 실물 카드 없이도
없고 대부분의 매장에서 터치만으로 비용을 낼 수가 있고 또 복잡하게 은행을 갈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 때문에 인터넷이나 폰뱅킹보다도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중에 이런 간편 지급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액이 9,400억 원에 육박했다라고 합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중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요. 올해 상반기 간편 지급 서비스 이용 금액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1%나 증가했고요. 또 이용 건수는 2,971만 건으로 13%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용 금액과 이용 건수 모두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에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간편 지급 서비스는 지문과 얼굴 같은 생체 정보나 비밀번호 등 간편 인증 수단을 이용하는 지급 및 송금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흔히 간편 결제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지급 결제 제도상 지급, 청산, 결제 3단계 가운데 지급에 해당하는 만큼 간편 지급이 더 정확한 용어라고 합니다. 삼성페이나 LG페이, 애플페이 등 휴대전화 제조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비롯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파이낸셜처럼 전자금융업자가 운영하는 서비스도 포함되는데요. 서비스별 제공자별 이용액 비중은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 비중이 49.6%로 가장 컸고 삼성페이 등 스마트폰 제조사가 25.3%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간편 지급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제휴사를 늘리고 선불금 충전 실물 카드를 출시한 데 이어서 QR 기반 지급 프로모션 등을 진행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특히 이 간편 지급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한 네이버페이가 삼성페이와 연동해서 현장 결제 혜택을 강화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생활에 정말 깊게 들어와 있는 이 간편 결제 서비스, 앞으로 여러 가지 좀 대책 마련들 그리고 좀 틈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다른 문제 없이 잘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사이에 9월 24일 화요일 우리 시장은 어느새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어떻게 흘러갔는지 마감 시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화요일장도 마감을 했습니다. 양시장이 함께 올라주며 정말 기분 좋게 마감을 맞이했는데요. 간밤 미증시는 미 연준 의원들의 추가적인 비컷 가능성에 대한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고요. 이 영향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지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1.12% 오르면서 2630선을 넘어섰습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상승세가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코스닥도 오늘 1.6% 넘게 오르면서 7거래일째 빨간불입니다. 767선까지 올라와 준 모습입니다. 그럼 이어서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추질 않습니다. 오늘도 3천억 원 넘게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 보였고요. 개인도 오늘 2천억 원 넘게 차익 실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기관이 오늘 5천억 원 넘게 담아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 줬습니다. 8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아냈고요. 기관도 600억 원 넘게 담았습니다. 다만 개인이 오늘 1,500억 원 넘게 차익 실현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한 종목을 빼놓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줬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한 걸음 쉬어가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함께 0.9%대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현대차도 1% 넘게 올라줬고요. LG에너지솔루션 상승불이 상당히 거셉니다. 4% 넘게 오르면서 장대 양봉을 그려냈는데요. 간밤에 테슬라가 오르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로 매기세가 몰렸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4% 넘게 오른 41만 3천 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1위부터 5위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줬습니다. HLB는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알테오젠도 오늘 장에서는 0.8% 올라줬습니다.
어제장에서 5% 넘게 올라줬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오늘장에서도 상승 탄력을 크게 받아줬습니다. 에코프로비엠 6%대, 에코프로 8%대 상승을 해줬고요. 엔캠이 9% 넘게 올라주면서 시총 5위 자리를 다시 탈환을 해냅니다. 이렇게 되면서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 이제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자리 다툼을 조금 더 치열하게 벌이게 되었는데요. 오늘장 이끌어준 건 아무래도 2차 전지 섹터였던 것 같고요. 또 이 딥페이크 관련주들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관련주들로 매기세가 쏠리는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련주들은 차익 매물도 나오면서 흐름이 좀 갈리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내일장에서는 강한 상승 탄력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드디어 조금은 힘을 내주는 느낌이 드네요.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해주면서 기분 좋은 마무리 해주었습니다. 오늘 밸류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죠. 장 마감 후에 이제 밸류업 지수 발표가 될 텐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마감 시황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위클리 부동산 이슈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고민들 하정민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교수님 모시고 투자 이슈부터 전망까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네. 2주 만에 뵈어서 그런지 더욱더 반가운 느낌이 네, 듭니다. 네. 어느새 추석도 지나고 이제 날씨가 정말 선선해지면서 네. 완연한 가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가을 하면 또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사철 네.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10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이제 전국 입주 물량이요 전월 대비 소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대출 규제를 여전히 좀 굉장히 크게 하고 있다 보니까 전세 시장이 좀 요동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10월에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월 대비 24% 늘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가계대출 관리의 일환으로 최근 당국이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서 정말 이 금융권들이 전세자금 대출의 제한을 강하게 두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 시장에서도 굉장히 이 여파가 좀 커질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이 전세자금 대출 규제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교수님? 네, 지금 대출 규제로요. 실수요자들은 굉장히 많이 혼란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런 전세자금 대출의 규제가 심해지고요. 은행별로도 네. 대출에 대한 규제의 기준이 조금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드리는 오픈런처럼 대출런을 줄을 서서 해야 되는, 그리고 또 이 기금이 언제 문을 닫을지가 몰라요. 왜냐하면 은행별로 총 예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소진되면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은행의 눈치를 보면서 오픈런을 해야 되는 아이고. 웃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전세 대출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입주 시기를 둔 아파트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거의 마녀 세대가 들어오는 둔촌 네. 같은 경우도 있죠. 이런 데에서는 이 세입자들을 구하지 못해서 잔금을 못 치르는 경우도 어이구. 네, 발생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그렇군요. 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이렇게 전세 자금이 올라가는데 대출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 전세금 올라간 전세금을 자력으로 좀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 인근 사람한테 뭐 대여를 하거나 혹은 이금융권, 그렇죠. 나쁘면은 뭐 삼금융권까지. 삼금융권까지 두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실수요자들은 굉장히 많이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픈런에 이어서 대출런까지 네.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일부 임대 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면서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기관과 결탁해서 감정평가액을 좀 부풀리고 전세 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공시가격을 원칙으로 주택 가격을 산정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은 좀 상대적으로 공시가격보다 높게 주택가격이 산정되는 감정평가 금액을 선호하고 있고요.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좀 더 높은 금액을 물어내는 경우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건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느 정도의 정화 기능은 있을 거다라고 판명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전체 전세 대출 전세 규모의 약 17% 정도가 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네네. 사례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이 전세 환산 보증금 이제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요, 사실 이 깡통 전세가 됐죠. 역전세 때문에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기금에서 이걸 대신해주는 네네. 그런 퍼센트가 전체 한 25%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뭐 허그라든지 보증기금이 나서 회수율이 한 자릿수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요, 한번 이제 변제 보증금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 대비했을 때 150%에서 126%로 이것을 좀 줄였는데요. 이거보다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하반기쯤에 발표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이제 역기능 같은 경우는요, 일부의 이런 어떤 공시가격 부풀리기로 네. 그리고 전세가가 과도하게 높아져서 깡통 전세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사례를 일부 막을 수는 있겠지만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세 뭐 대출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 전세 물건도 굉장히 많이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됩니다. 공급 네.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올라가는 전세가라든지 아니면은 월세 심화가 작용이 조금 불러오를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은 고스란히 이제 또 전세를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이 또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 조금 온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제도적으로 그래도 그런 부풀리기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사실 전세의 순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쵸?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전에, 그리고 또 맞아요. 과도 월세 같은 경우에는 월세화가 되게 되면은 어쨌든 가계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담이 되니까, 그럼 부담을 줄이고자 이제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존재를 하는 건데 그러한 기능을 조금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일부는 좀 대처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또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네.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역기능적인 부분들 뭐 정부도 잘 알고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더 추가적인 발빠른 대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요. 요즘에 정말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 초고가 아파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점차 상승하는 흐름을 타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5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도 10년 이내에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 해마다 조금씩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기는 했는데요. 2021년 부동산 과열기에는 157건으로 폭증을 했었는데 그 이듬해인 2022년에는 97건으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시 올해 200억 원이 넘는 아파트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초고가 아파트들, 저는 사실 보질 못했거든요, 교수님. 네. 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런 아파트들? 자, 앞으로 이 아파트 값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 시장의 양극화가요, 네. 지금부터 계속 더 심해질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든지 똑똑한 네. 한 채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권이라든지 지금 초고가 아파트들이 들어온 데를 보게 되면은 강남 3구권, 역시 강남. 네, 그리고 한강변에 인접해 있는 지역들. 그래서 이런 리버뷰라든지 어떤 지역적인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지역들에서는요, 이런 고가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보통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포에 있는 아파트들이 국민 평형이 50억을 넘어서 네. 60억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그렇게 따지면 평당 지금 2억 원을 호가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이 사회 트렌드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초고가 아파트들이 왜 등장을 하냐 그러면은 이전보다는요, 주거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니즈라든지 이런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또 하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프라이빗함,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주택, 그리고 고가의 주택을 입주를 함으로써 그들끼리만 누리는 이런 프라이빗한 그런 우월감,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지금 봤을 때예요, 이제 서울이라든지 한강변에는 그 아파트 주택 가격이 거의 2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이런 단지들이 많이 발생될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은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가격이 좀 오르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덜 오르거나 꺼지게 되는 지역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종의 쏠림 현상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들은 역시 계속 가격을 갱신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양극화에 가장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뭐 지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금 더 축소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평당 2억 원을 넘어갈 정도로 제가 평소에 생각지도 못한 가격들이 네. 좀 오고 가고 있어서 놀라운데요. 시장의 양극화가 그만큼 강해지고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아파트 값이 최근 오름세를 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매수 가격 부담이 좀 덜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아파트가 올해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1인 가구 그리고 2인 가구 등이 증가를 하면서 이러한 가구의 변화도 소형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을 꾸준히 좀 밀어 올려주는 주요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주력인 소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주택시장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고 있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추월한 건 2022년부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형 아파트 수요가 꾸준하게 늘면서 가격 상승률도 올해 중소형 그리고 대형 아파트보다 조금 높았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수요가 많으면 가격 상승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향후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 소형 아파트들이요, 지금 같은 시즌에는 인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수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더 넓은 평형대를 가게 되면 들어가야 되는 자금도 굉장히 많고요. 현재 지금 거래가 잘 되고 있는 소형 아파트 위주를 보면요, 신축 위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향후 공급량이 어떻게 돼 있죠? 공급량에 대한 건 미지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소형 아파트로 이동했다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로 갈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7월 달과 8월 달에 이런 소형 아파트, 소형 주택의 거래량이 7만 건이 넘어갔습니다. 와. 이번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봤을 때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되냐? 물론 지금의 추세를 따라서 일시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폭발적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있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가 거주를 하든 혹은 보통 소형 주택 같은 경우에 직주 근접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네.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임대를 놓기에도 부담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계속 사실 우리 교수님께서 이전에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7, 8월의 거래량이 정말 급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소형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서울시의 모든 아파트들 매매 거래량 정말 급증했던 시기가 7, 8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은 그 매매 거래량이 주춤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급격하게 좀 집값이 올랐고요. 거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대출 규제를 좀 강화하게 되면서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 7, 8월이 워낙 그 폭등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좀 정상 궤도를 찾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추세적인 변곡점이 찾아오기보다는 이제 단기적인 관망세로 좀 네. 끝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또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지금 보게 되면요, 뭐 전통적인 뭐 전세구 이사철이 맞는데요. 사실 네. 지금 9월과 10월 달을 보면요, 휴일이 굉장히 많이 껴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시즌에는 시장이 잘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7, 8월 이후에 지금 대출도 어려워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거래량을 이어가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매매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가격들이요, 다 호가예요. 네. 호가입니다. 실질적으로 거래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보면 어떤 시장의 눈치 싸움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 왜냐하면은 매도를 하는 사람은 더 높게,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하반기 이후에 금리 하락이 거의 확실시 되었잖아요. 이제 시기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집을 급하게 서둘러서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은 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의 양쪽에 줄다리기 때문에 지금은 당분간은 이런 관망세 추세가 좀 짙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언제까지냐 그러면 11월 달 말까지는 이런 추세가 조금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울이 전통적인 비수기이긴 하지만요. 금리 하락의 영향에 만약에 힘을 입는다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약하나마 그 어떤 상승세를 유지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11월 달 이후에 또 뭐가 있냐면 임대차 4법이 완전히 종료가 되는 그러한 그 물건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전세 시장이라든지 또 한번 금리라든지 이런 게 움직여주면은 이것은 이제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조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 현재는 소폭의 관망세 지속이 되다가 하반기 이후부터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11월을 기점으로 다시금 또 상승하는 흐름 보여질 거라고 전망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도 미리미리 좀 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다양한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오수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